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진짜 장마 전선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서로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을 형성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내린 홍길동식 집중호우와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토 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어떤 논의와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관련해서 여당은 민주당이 자살골을 넣은 것과 같다면서 사과를 거듭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해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야의 극과 극 대치 상황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또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합된 경고를 보낼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 측은 전국에서 4만 5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벌써 진료 차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은행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 대출은 5조 9천억 원 늘어나 잔액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원유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낙농업계와 만나 인상 억제에 나섰습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우유를 비롯해 유제품 가격이 따라서 오르는데 지난번 라면값처럼 정부의 압박이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에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담화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 거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5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2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며 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기준으론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 연료 기반 화성 18형 이후 90일 만입니다.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연이은 담화 이후 첫 반응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됐습니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수역 EEG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며 격추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성도 담화를 내고 미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서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오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새벽 5시 45분 리투아니아 빌뉴스 숙소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예정된 나토 회의 등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조치와 우리의 독자적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오늘 18일 개최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에 오후 3시쯤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에 나섭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전 9시 5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 한 발이 발사돼 일본 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한반도에서 550km 떨어진 지점 일본 EEZ 밖에 11시 13분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체는 변칙 기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대책실에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이틀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군이 위태로운 비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서도 긴장 조성 행위라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미군이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해상인 EEZ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 구역이라는 겁니다. The DPRK's recent statements that U.S. flights above its claimed exclusive economic zone are unlawful are unfounded, as high seas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pply in such areas.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미군 정찰기 격추를 위협한 데 이어 무단 침범 시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선 긴장 조성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reiterate our interest in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something that they have so far not taken us up on. 앞서 미 국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 김여정의 담화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도 물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이든 미국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IAEA가 과학에 기반한 평가를 내렸다며 일본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고각 발사했을 때 한국과 미국, 일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사전에 조율된 일정에 따라 현지 시각으로 11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진행했는데 공교롭게도 회의 막바지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과 맞물리게 됐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여 우리 정치권도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에 관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시 안전성 검증에 우리가 참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류 자체에 대해선 이미 문제가 없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오염수 방류 대응 조직인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잠시 뒤 외식업,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보류에 합의해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사회와 태평양 도서국 국민 다수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며 일단 보류시키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현지에 가 있는 민주당 방일 의원단도 마지막 날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도 벌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지요. 네, 국토교통부가 내일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양평군 일대를 현장 점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해명과 달리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 국토부 자체 용역으로 마련됐고 양평군의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도 이번 정부 국토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점 변경안을 내놓은 민간업체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며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점심시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치적 선동과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 뜻을 받드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이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으니까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일단 여야 모두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종점 변경의 타당성과 검토 배경에 관한 입장차가 첨예해서 당분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수건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는 없다며 장관의 말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건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올 들어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은행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가계 은행 빚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 9천억 원 늘어난 1,06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4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한 건데요. 4월에는 2조 3천억 원, 5월에는 4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 잔액은 이렇게 다시 늘면서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는 데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한 달 동안 7조 원이 늘었는데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2020년 2월 7조 8천억 원 증가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확대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 자금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등 기타 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전체 흐름을 보면 아직 매우 빠른 증가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가계의 신용 등 기타 대출은 1조 1천억 원 줄었고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은행의 저금리 정책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의 대출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지난달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원 증가했다며 증가세를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 거래량이 예년에 못 미친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 등 주택의 목적 이외의 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원유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를 만나서 인상 최소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우유를 비롯해서 유제품 가격이 따라서 오르게 되는데 지난번 라면값 때처럼 정부의 압박이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먼저 정부가 오늘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유업체 측과 만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낙농업계 조합장들을 만납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원유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걸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유업계 측을 만나 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한 데 이어 오늘은 유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낙농업계의 입장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원유값 협상 상황을 보면 우유의 시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원유값은 지난해 생산비를 고려해 리터당 최소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오를 예정입니다. 1년 전 49원 인상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최저 수준으로 정해져도 지난해 인상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난해 원유값 인상에 따라 서울우유는 흰우유 가격을 4.7% 올렸고 남양유업은 4.8%, 매일유업은 7.7%를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유업체들의 흰우유 가격 인상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유 소비 감소에 따라 유업계와 낙농업계의 사정이 워낙 어려워 정부도 우유값 인상 자제보다는 인상폭 최소화를 요청하며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제밀 가격 하락에 따른 라면과 제과, 제빵업계의 가격 인하 분위기와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원유값 협상은 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로 원유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낙농업계의 입장과 우유 가격 인상 최소화 압박을 받는 유업계 측이 맞서면서 오는 19일 협상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심의하는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300원을 올린다는 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150원씩 두 차례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에 인상이 결정되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오르게 됩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으로 30만 명대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와 일상 회복 영향으로 보건복지업과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숙박 음식업도 소비 지출과 관광객 증가로 증가세가 유지됐고 예술 스포츠 여가업은 공연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로 건설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도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으로 6개월째 고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3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건설 경기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서 축소되었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령층 취업자는 증가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흐름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에서 34만 3천 명 늘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1만 7천 명 줄어 8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반기에도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가 지속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 여건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TV 수신료 2,500원. 그동안은 전기 요금에 합산돼서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를 내야 했죠. 이번 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 아직은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 준비가 필요해서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통합 고지됩니다. 당장 어떻게 분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TV가 없는 경우입니다. 수신료를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되겠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그리고 단독주택은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요. 자동이체를 한 경우 볼까요? 오늘부터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신청하면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되고요. 또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 온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전기요금을 낸 경우는 어떨까요? 별도 신청 없이 청구서에 표시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은행 지로나 편의점을 통해서 납부했다면 당장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분리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서 청구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분리납부를 희망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리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KBS와 EBS를 안 보면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자,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 E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한 거죠. 자, 그럼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법에 따라서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단전 같은 강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가운데 KBS 김희철 사장이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은 또 수신료 징수 비용으로 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 회의를 갖고 제적위원 3명 중 찬성 2명으로 윤 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통위는 윤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이사 해임안을 제거하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구성은 여야 4대7 구도에서 5대6 구도로 바뀔 전망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에서 4만 5천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진료 차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단체가 파업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정책부입니다. 예고된 파업 규모가 큰데요. 벌써부터 차질이 생기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전국에서 140여 개 의료기관, 보건의료 인력 4만 5천 명이 참여합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빠졌지만 고려대 안암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이대 목동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들도 전국에서 20곳 정도가 파업에 참여합니다. 노조 측은 총파업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료 차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산대병원 분원인 양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오늘까지 모든 입원 환자를 퇴원이나 전원하도록 했습니다. 외래 진료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수술 일정도 미루도록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도 내일과 모레 잡혀있던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중증 환자가 아닌 입원 환자들은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 등이 이번 총파업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고요? 예,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의료 관련 단체가 참여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존재 이유는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에 있다면서 환자를 불안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보다는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번 간호법 논란 때 간호법을 반대하던 단체들인데요. 여기에 보건의료 노조의 주축이 간호사들인 것을 고려해서 이번 파업을 간호법 논란 2라운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 사항도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대부분 간호법 논란 때 언급된 문제점들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노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와 의사 확충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 측과 교섭해왔는데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했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정부도 주요 제도 개선 일정을 미루면서 타결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과 모레 파업에 이어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한 복지부는 오늘 파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인데요. 대화를 통한 타결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계속되는 호우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수십 가구가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늘 오전 11시 기준 피해 집계를 보면 강원 원주와 경기 광주에서 주택 6곳이 일시 침수됐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차량 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구 북구에서는 철거 현장에 200m 길이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29대가 파손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5개 시도에서는 36세대 5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아파트 220세대가, 전북 완주에서는 620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의 하천변 151개소 등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고 둔치 주차장 85개소, 도로 19개소 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반쯤엔 부산 사상구 학장천 주변에서 68세 여성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 35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모두 35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손해액은 32억 5,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어제 정오까지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212건, 추정 손해액이 18억 5,7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하루 사이 추가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홍수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은 섬진강댐이 오늘 3년 만에 다시 수문을 엽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폭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오후 3시에 수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고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폭우가 다 그쳤고요. 무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니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5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고 내일 새벽 충남과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에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많은 곳에 250mm 이상, 강원과 충북 북부에도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번에는 많은 양의 비가 장시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유속도 빠르고요. 평소 수심보다 조금 더 깊어져가지고 저희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비가 막 순식간에 이렇게 막 태풍처럼 막 몰아치길래 그 하수구 내에 이제 물량을 이제 스대지를 모아죠. 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진짜 장마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 전선은 동서로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을 형성해서 지역에 따라 물폭탄 수준의 큰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기상청에 극한호우가 발령됐잖아요. 네. 얼마나 어떻게 내린 겁니까? 극한호우라는 말은 재난 문자를 보내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강한 비를 내려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난 문자를 보내는데 네. 그 정도의 비를 극한호우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건데 전체에 내려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내려졌죠. 그런데 그 내용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 네.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아. 그리고 3시간에 90mm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두 개가 AND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30mm씩 3시간 내려서 90mm가 오더라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수준으로 내리는 겁니까? 우선 30mm 이상의 비부터 호우라고 부르는데요. 30mm의 비가 내리면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을 해도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리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50mm부터는 1시간 정도의 50mm가 와도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요.
최대 10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면 도심도 금세 1시간 만에 침수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비입니다. 이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던 표현은 아니죠? 이번에 재난 문자를 도입을 하고 또 수도권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내리는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대부분이 30mm 정도면 굉장히 강한 비였다가 50mm 예보가 나오고 최근에는 80mm 예보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간당 예. 100mm 가까운 비가 내리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극한호우가 최근에 잦아지고 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는 예, 있었는데 예. 이번에 재난문자를 기상청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재난문자 발송의 조건으로 가져온 겁니다. 네, 1시간, 2시간, 3시간만 내려도 물바다가 되겠는데요? 서울 도심 같은 경우 지난해 생각을 해보시죠. 예. 강남에 시간당 140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아. 그때 3시간 정도 강우량을 따져보면 예, 예. 200mm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비가 2-3시간 정도 내린다고 하면 도심도 침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장마 특성 보면요. 오전에 비 내렸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 그런 특성이 있던데 네. 이걸 장마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제 비는 장맛비가 아닙니다. 예. 그래픽을 잠깐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 지금 장마전선은 한반도에 없네요. 없습니다. 예. 없는 상태에서 어제는 저기압이 통과를 했습니다. 예.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를 하면서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네. 장마전선은 이쪽에 잠시만요. 예. 이쪽에 그리고 내륙에는 저기압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기압이 통과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가 야간이 아닌 낮 동안 발생을 했고 예, 예. 그 비구름들이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네. 비가 강하게 내려서 피해가 나긴 했습니다만 네. 장마전선은 오랜 기간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씩 가거든요. 예, 예. 2시간 정도 만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 아주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에 있는 저 장마 전선이 이제 네. 북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쪽으로 온다는 건데 지금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지금 일본 북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형성이 되고 예. 네. 40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지역 위주죠, 그죠? 400mm요? 네, 시간당 아닙니다. 이 총 강우량. 총 강우량이 400mm 정도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정체 전선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띠 형태로 생긴 비구름을 타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내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장마 전선이 이게 이대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저기압입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게 저기압인데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옵니다. 아. 이동을 해서 들어오면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 남쪽에 형성됐던 장마 전선이 바로 이 저기압과 함께 이쪽에 걸리는 겁니다. 예, 예. 처음에 약간 북한 정도 쪽에 걸리다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내일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것으로 그렇군요. 그 밑에서 올라온다기보다는 새롭게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일본의 지금 장마전선처럼 이렇게 띠 모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강우를 계속해서 보면서 네. 제일 위험한 강우가 뭐냐면 띠 형태의 강우입니다. 왜 그렇죠? 보시죠. 예. 이게 지금 내일 오후 3시 정도의 예상입니다. 아까 제가 그려드렸듯이 아, 예상. 네. 예상도군요. 그렇죠. 예. 저기압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 예.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하면요. 네, 네. 저기압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마전선 형성이 되는 아,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중국에 있던 그 비구름대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한반도 쪽으로. 네. 예. 그러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이쪽에 장마전선이 새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내일은 중부지방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까? 아침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주된 강우량의 중심, 그러니까 장마전선의 중심이 바로 중부지방이 되겠고요. 노란색의 조금 강한 비구름이 보이시죠? 노란색은 더 강한 비를 뿌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수도권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이번 아침에 장마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걸리는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근데 언제부터 강한 비가 내리느냐? 내일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해서 이런 띠 형태의 장마 전선은 야행성 장마가 되죠. 그래서 밤 사이에 더욱 강해질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 최고 250mm의 비를 내일과 모레 사이에 보고 있는데 기상청이 그렇게 예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50mm입니다. 그리고 영서지방, 충청 북부 정도에는 200mm 정도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도 50에서 150mm 정도로 편차를 꽤 줬지만 굉장히 강한 비를 예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이상, 최고는 몇 밀리냐면 80mm를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장마 들어서 대부분 굉장히 강한 비를 예보했을 땐 30에서 60m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0에서 80mm를 예보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또 발령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유는 다 이런 띠 형태의 장마 전선이죠. 띠 형태 장마 전선은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물풍선이 중간중간에 떠서 들어오듯이 계속해서 비구름이 연이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 3-4시간 이상씩 간다. 그리고 한 번 내릴 때 30에서 최대 80mm이기 때문에 재난문자 나올 수 있고요. 수도권에 다시. 그리고 피해가 어제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날 가능성이. 어제보다 더 큰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250mm 예보가 나와 있고 30에서 80mm 시간당 내린다고 했다면 재난 문자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또 어제처럼 빨리 강한 비가 내렸지만 빨리 지나간 것과 달리 계속해서 그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가 어제보다도 훨씬 많은 피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장마 정선 얼마나 오래 머뭅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그런데 우선 슈퍼컴 모델을 따라서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중부지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레까지요. 그리고 주말에 들어서면 약간 내려갑니다. 약간 내려가서 이 정도에 걸립니다. 이거를 남북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장마 전선이 남쪽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남과 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이렇게 돼서 게릴라 호우가 되는 겁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호우를 쏟아붓는 게릴라 호우가 되는 거죠. 기상청 예보 보니까 13일부터 18일까지 계속 최대 비를 낮췄죠. 그러니까 비가 많은 비가 올 것이다. 비구름의 중심은 어디냐?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어디냐를 보면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 그리고 주말 이후부터는 남부지방. 주말 이후는 남부지방. 그리고 이번 장마의 가장 고비가 다음 주 중반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도 비가 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장마 전선이 영향을 줄 때 제가 띠 형태의 장마 전선은 폭우를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폭우를 동반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심한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태풍이나 열대 저기압 같은 게 들어가서 여기서 죽는 경우입니다. 태풍이 여기에서 죽게 되면 이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이렇게 유입됩니다. 장마 전선의 태풍의 열기, 태풍 수증기가 가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30에서 80mm가 아니라 시간당 100mm 예보가 가능해지는 폭우가 지금 아래쪽에 태풍이 형성 단계예요. 아직은 형성이 되지는 않았는데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 중에서 두 가지 모델이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를 할 때 참고하는 두 가지 모델 중에 모두 이런 강한 저기압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소멸한 뒤에 수증기가 장마 전선으로 유입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장마 기간 중에 가장 심한 비가 내리는데 역시 또 주 무대가 중부지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비가 필요합니다. 뭐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서 도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더 커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오늘이 골든타임이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날씨가 반짝 맑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심에서는 배수로 정비해야 됩니다. 배수 정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상습 침수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번 강남처럼요.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모래주머니를 준비를 해서 물이 지하 공간으로 유입되는 걸 막아줘야 되겠고요. 또 차수막도 설치를 해서 역시 지하 공간으로 물이 차는 걸 막아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산사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축대 붕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남부지방은 400mm 정도, 그리고 중부지방도 30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 경우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함량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예. 잡아줄 수 있는 수분을 넘어섰고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강한 비만 쏟아져도 무너져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산사태 축대 붕괴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주의보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신속하게 안전한 위치대로 이동을 하셔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폭우가 이번 장마가 다음 주 중반까지는 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올까요? 그게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측 모델을 좀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서 다음 주 날씨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보통 장마가 끝나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몰고는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이게 이 고기압이 크게 확장을 하면 장마가 끝납니다. 근데 보실까요? 예. 다음 주 정도쯤 되면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밀어 올렸습니다. 네. 밀어 올려서 중부지방 쪽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 장마 전선이 올라가면 장마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 제가 굉장히 마지막 고비인 비가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기가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중부지방에 가로 걸렸을 가능성. 근데 그 이후에 확 밀어 올리면 장마가 끝나는데 이 고기압 중심 자체가 약간 서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해서 이게 장마가 끝날 건지 남부와 제주도는 끝날 것 같은데 중부는 조금 올라가면 무더위였다가 장마전선 내려오면 중부지방에 걸리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아직 장마가 중부지방 전체적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시기상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보다 더 많은 비가 내일부터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 들으셨습니다. 김진도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인도적 무기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을 지원할 경우에 자신들도 집속탄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 지원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면 러시아도 집속탄을 사용하겠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속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В случае поставки Соединенным Штатам кассетных боеприпасов на Украину,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будут вынуждены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ной меры использовать аналогичные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проти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쇼이구 장관은 직속탄이 민간인에 미칠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 군사작전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고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 시설을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튀르키예로부터 제공받은 집속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 지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간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지원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대선 주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정파를 떠나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며 지원 결정을 연일 방어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탄약이 부족해 집속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가 집속탄을 지원하지 않아서 탄약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축소해주는 동시에 신속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테러 동기가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지난 2008년 정상회의 합의에서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가입 절차가 개시될 경우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We reaffirmed that Ukraine will become a member of NATO and agreed to remove the requirement for a membership action plan.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른바 신속 가입을 약속한 건데 나토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토 가입 논의에 맞춰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강하게 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 의지를 보였습니다. НАТО дасть Україні безпеку. Україна зробить НАТО сильніше.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중전 뒤 가입시켜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토는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별도의 안전보장 대책, 추가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입 시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은 나토를 겨냥해 러시아의 테러가 계속될 동기가 될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럽 안보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Потенциально это очень опасно для европей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ит в себе очень большие опасности. И те, кто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это решение, должны себе отдавать в этом отчет. 나토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고 중국의 강압적 정책에 맞서 회원국들 사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방 최대 군사 동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열리고요. 지금 회의 일정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파트너국과의 회의가 나토 회원국들하고 파트너국 회의가 또 예정돼 있나 봐요. 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예. 과정에서 파트너 우선 이제 회원국들과의 논의가 우선일 테니까요. 예. 그리고 파트너국과의 얘기가 논의가 있고.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 두 번째 참석이죠? 네,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참석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토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그리고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이고 네. 1949년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이고 아. 우리나라는 파트너국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파트너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그 집단 안보 체제가 왜 한국을 불렀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궁금함이고 네. 예. 그럼 우리는 왜 여기에 응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 앞서 나토가 왜 한국을 초청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뭐 첫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말씀. 네,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보 체제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그 한반도까지도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차원의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에 이제 상응하는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정상으로서는 첫 번째 참석이었고 또 당시에 그 강조를 했던 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역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일 그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또 마침 그때 한일 정상회의도 같이 개최가 됐었죠. 그게 이제 지난해의 의미였고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확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 확장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연설도 하잖아요. 거기서 이 연장선에서 얘기를 할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그 발표가 된 것을 보면 네.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제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안보, 그러니까 공급망 협력 확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이 3가지 목적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이걸 하면서도 이 부분에 강점을 두면서 특히나 나토에서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국제 안보 협력 체제 강화가 많이 강조가 돼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좀 더 강조하고 논의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분야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원래 그 한미일 간의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 이제 도발을 하면서 마침 그때였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 그 특히 이렇게 물론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보 체제이기는 합니다만 한반도 문제 역시나 국제사회적인 한반도 그 안보 위협도 국제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본다면 한미일 간의 어떤 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어떤 수위 강화라는 게 얘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NCG 관련해서도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윤 정부 들어서 6번째 만나는 거죠? 네, 6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우리가 3월부터 5월까지 굉장히 그 숨가쁘게 한일 관계가 많이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셔틀외교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정상 간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자 이런 취지인데 다자회의가 이번에 개최가 되면서 정상이 또 같이 만나서 특히 양국 간의 현재 현안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차원에서 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갈등 사안에 양국 정상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 현안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이제 방류가 임박했어요. 어떤 논의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우선 그러니까 정상 차원에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던 거는 사실은 5월에 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는 걸 합의했던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고 그게 아마 그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가 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사이에 사실 정상 간에 모르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거는 없었고 그랬군요.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2번째인데 그 사이에 IAEA의 최종 결과 보고서도 나왔고 우리도 이제 보고서를 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IAEA에서 보고서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 어떤 것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시찰단 파견한 이후에 제출했던 그 보고서에 나온 게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
IAEA에서 그 직원을 상주시킨다라고 했는데 예. 거기에 한국인도 이제 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IAEA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상주해서 보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같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알프스 처리 시설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이제 계획상으로 낸 것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점검 주기를 좀 단축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도 아마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군사동맹 나토 정상에 2년 연속 참석했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예정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안보 공조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죠. 네.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이제 회의장에 입장하면 간단히 인터뷰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또 나토 차원의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지금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상 보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이 함께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전해온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라이브 생중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한국이랑 나토 간 맞춤형 협약을 맺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파트너십보다 조금 단계가 더 높아진 거죠? 깊게 파트너십을 맺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분야별로 이제 협력의 어떤 문서를 이제 또 만들면서 협력의 수준을 격상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11개 분야의 양자 문서를 채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테러,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과학기술, 기후변화 안보, 여성평화 이런 7개 분야에다가 역량개발, 상호운용성 강화,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공공외교 방식을 병행한다라는 이런 이행계획까지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실행 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 뭐랄까요 이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구체화된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도 같은 회의를 했죠. 네네네. 작년에도 이제 AP4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호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국이 같이 모여서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4개국이 회의를 했고요. 이걸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이번에 주체적으로 개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아마도 신흥안보 포함해서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서 조금 더 4개국 간의 어떤 연대 협력 강화를 모색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이 시각 리투아니아 현장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회의를 앞두고 소속 도착을 하고 있고요.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각국이 이제 연설을 지금 하고 있나 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순서에 따라서 연설을 할 것 같고요. 연설을 하면 바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서방 국가들 중심이잖아요. 이번에 포함된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AP4 파트너국들을 초대한 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역시나 일단 지금 국제사회 물론 이제 서방 중심의 어떤 안보 협력 체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여기에서 이제 위협의 대상 혹은 국제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서방 차원의 목소리가 있고 여기에 파트너국
그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한일 정상회담 이슈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가장 최근인데요.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제 냈던 여론조사고요. NHK에서 이제 나온 이달 7일부터 여론조사를 9일까지 조사네요. 네,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번 달 7일부터 9일이고 18세 이상의 시민 1,218명 전화 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35%, 반대가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 게 이제 한 40% 정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회색으로 된 부분이 잘 모르겠다가 상당히 많네요. 네, 상당히 많게 이번 조사에서는 좀 나왔고요. 예.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찬성이 반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요미우리 신문 조사라든지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그래도 찬성 여론이 어떤 배경이 반대보다는 있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제 방류를 시작하면 지금 후쿠시마 주변에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여론하고 후쿠시마 근처 지역 주민들 여론이 다른 겁니까? 후쿠시마 지역의 이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소문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셔서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지역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반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혹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사 총리가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수입 금지가 거의 다 해제가 됐고 몇 나라 남지 않았으니까요. 수입 금지가 거의 다 해제됐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후쿠시마 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수입 금지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는 다 해제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국가가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 정도로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일본 측에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 에 대한 어떤 해제 요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인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없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실은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지지율을 보면 통일교 문제가 있으면서 좀 많이 떨어졌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외교적인 사안이 좀 많았죠.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외교 일정들이 다 끝나고 최근에 일본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인데요.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내적으로 좀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아져서 지지율이 꽤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 납북 문제를 북한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역대 총리들이 그랬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뭐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실무 차원에서 뭐 얘기가 제3국에서 만났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 부분은 뭐 현재까지는 이제 보도에서 이제 정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실무상의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는 여겨지는데 북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사실 그 납치자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납치 피해자가 그러면 생존해서 돌아와야 이 문제가 좀 진전이 있을 텐데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정상회담도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납북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 국내 정치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지면 외교 석상에 가서 지지율을 높이는 발언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외교적으로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4년 7개월인가요? 외교 장관은 본인이 굉장히 오래 했고 아베 내각에서 외교가 본인의 주특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예를 들면 외교적으로 어떤 사안을 이야기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요. 기존에 나왔던 정도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회의 결과가 또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돼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폭 출신의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일당 33명에게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영업 실적이 좋은 조직원을 다른 조직에서 빼내가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기 일당이 어떻게 붙잡히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핵심 피의자가 붙잡히는 상황입니다. 잠에서 깬 듯한 남성 주변을 경찰이 에워쌌는데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분부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지난해 3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주식 사기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투자 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인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요. 예전에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집해뒀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SNS 등에서 전문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이 수개월 안에 상장될 거라며 300%의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무려 864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은 본부장급 인물을 빼내려는 시도가 다른 조직에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조폭이자 총책인 A씨는 다른 조직원을 찾아가 흉기를 위협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총책과 본부장, 관리책 등 세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투자 사기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3명에게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한 경찰은 27억 원 상당의 재산도 추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유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 해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면서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라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다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오염수 방류를 보류를 하는 것을 잠정 합의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오늘 양평 고속도로 관련 여야 입장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 가경입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가롭게 국정조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동 정치를 사과하고 개딸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선동으로 인해 애꿎은 양평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이 지금 닷새째인가요? 엿새째인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바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네,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당과 일단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민주당 탓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변경을 원희룡 장관이 하셨고 해당 변경 노선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일가에서 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백지화도 원희룡 장관이 하셨는데 왜 사과를 민주당 보고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정치적 공방을 할 게 아니라 법적 권한과 성격이 분명한 이 권한이 부여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그래픽을 잠깐 준비했는데 허은하 의원님 저거 보면 2022년 3월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착수했고 2023년 5월 노선 수정안 공개, 작년 5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취임을 한 거잖아요. 작년 3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진실 공방 중에 하나가 저 노선 변경을 문정부 때 용역을 준 것이다라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니까 오늘 또 이재명 대표는 인수위가 사실상 주도한 것이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게요. 저는 이러한 논쟁들이 정말로 국민들이라던가 지역 주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현명하시거든요. 이 예타라던가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착수하기로 했다라는 이 일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 2013년도에 김성교 전 의원 군수였죠. 군수의 인터뷰를 봐도 어느 곳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이안으로 생각했던 그 장소에 대해서 도지사와 이야기를 마쳤다라는 인터뷰를 했던 기사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2017년부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17년부터 무언가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권 때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사실 그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는 것도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 20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 고속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양편 국민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치를 좀 내려놓고 행정가들이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기관은요.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균형 잡힌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관인 거지 행정기관이 일을 못하게 하면서 정치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재개돼야죠. 원하셨던 그런데 이 부분이니까. 과정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서면이냐 강상면이냐 또 어디가 더 양평 주민들 그리고 또 그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할 또 서울 시민들 다 가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안, 서울 양평고속도로 재개 사안과는 별도로 지금 불거진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땅 근처에 있고 또 양서면에는 또 그리고 전 군수, 양평 군수, 민주당 소속이죠. 또 땅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일부에서 보도로 나왔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출신의 전직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도 땅을 샀다고 하고요. 그런 의혹들 관련해서는 또 풀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저는 아마 국정조사하면 국민의힘 또 원희룡 장관은 박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도 하지 않고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과 사업이 국책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방적으로 바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두 가지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노선을 보시면 양서면과 양평읍으로 가는 이 소위 남한강의 북단에 이렇게 한강을 소위 강북 지역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상면이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너지 않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다리 하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단순 2km 연장 정도가 아니고 양서면과 양평읍, 그 소위 남한강 지류의 이 상층부는 5만 5천 명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아래쪽 강상면, 강하면 등은 11,000명으로 네. 사실 예타 자체가 비용 예. 편입 분석해보면 예.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국정조사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물머리에서 양평대교까지 이 여러 가지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서 상당히 두물머리를 가시는 분들은 교통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마 서울 시민, 경기도민들께서 예. 양평을 가시면서 아실 텐데요. 두물머리를 가기 위해서는 양평까지 뺑 돌아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리를 놓음으로써 상당히 교통 분산 효과, 북쪽에서는 서울과 춘천 간 고속도로, 남쪽에서는 광주와 원주 간 고속도로를 상당히 교통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일방적으로 예타도 통과한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 장관이 한마디로 백지화한다?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자, 예타를 통과한 제1안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리고 원희룡 장관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 야당에서 나왔거든요. 이 문제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하려는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에 의해서 강하게 무언가 내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렸고 2008년부터 얘기 나왔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쟁점화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네. 아무 근거 없이 뭐 사실 민주당이 좀 너무 쟁점화하면서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피해보고 있는 건 사실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잘 못했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예. 같습니다. 사실 뭐 원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그 논쟁이라던가 괴담에 상당히 좀 질렸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논리와 핵심이 없어요. 예. 무조건 지르고 본다라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특검을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게 이제 민화돼 가지고 입법부 자체가 좀 권위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한 거죠. 그러한 어떠한 프레임이 잡히거나 어떠한 논쟁이 있을 때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제시하면 좋을 텐데 네. 원리 원칙대로 뭔가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적으로 장관이 좀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으로 생각은 처리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이 잘못이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공개 토론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원희룡 장관님 이재명 대표랑 토론하실 게 아니라 저랑 토론하셔도 네. 제가 충분히 상대해드릴 수 있고요. 예. 부디 여러 방송사의 100분 토론 등에 네. 국민의 의원님들 부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고속도로 제1차 기본계획 건설계획에 의해서 설정된 사업이고요. 예. 2017년 1월에 설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수가 누굽니까? 3선의 국민의힘 김선교 양평 군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후에 광역교통망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2018년에 들어가고 네. 예타 이 대상 사업이 2019년에 또 2021년에 예타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네. 차근차근 이어져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환경영향 평가도 이미 7월까지도 양서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왜 2023년에 초에부터 지금 김동연 지사, 경기도지사가 오늘 아침에 지금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2023년 1월 당시에 처음으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2차 회의, 1차 회의는 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양평군은 경기도에 속한 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회의에 예. 불렀더니 이 2차 회의에서는
이 빠져 있었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아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국토부 2022년 7월부터 예. 2023년 1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 하반기 꼭 밝혀주시기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야당의 근데 입장을 멀리 갈 들었고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17일에 현안질의 하지 않습니까? 17일에 현안질의 그때 현안질입니까? 이제 예. 국토부 장관이 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 게 네. 제가 너무 길어져서 예. 좀 애매할까 짧게. 말씀을 예. 드리지는 않았지만 양서면 관련된 거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이고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바꿀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 분명히.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서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2월에 발간했던 양평군 2030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지금의 대한 노선과 거의 유사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께서는 현안질의 보시면서 네.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안 질의는 위증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뭐 이 발언이나 이런 예. 것들 위증할 경우에 처벌할 수 없어서 국정조사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기존 안에서는 교량 1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6개로 교량을 늘립니다. 터널도 13개였습니다. 네. 그런데 19개로 늘립니다. 예. 아니 하나씩 환경영향평가 다 환경이 말씀을 소중하다는 드려야 분들이 되나요? 터널과 교량을 그렇게 늘립니까? 자, 여기까지. 말이 안 됩니다. 또 짧게. 예. 기본적으로 예. 절차를 저희가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절차상 우리가 규제는 해야,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죠. 견제하는 상황에서 회의록이 있고 예.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나하나 살피면 네. 사실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그 자, 자료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요구 예. 해놨으니까요. 자료 다 오픈되어 있지 자료를 않습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다 문제죠. 열어보면 알 수 있는 회의록을. 예타 자료부터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자꾸 말씀하지 마시라는 예. 말씀입니다. 선동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지 서울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네. 이슈는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자, 명락 회동. 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사실은 어제 예정됐는데 큰 비가 오는 바람에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재개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수박, 똥파리 이런 표현들을 쓴 게시물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회동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게시물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부분이 회동하기가 참 껄끄럽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건데요. 상대 후보, 경쟁하는 후보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극도의 저런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저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행위입니다. 한계흉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후에는 저는 정화가 되고 아마 소수가 남아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하면서 확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총리는 현재 정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보다 높은 수위에서 티키타카하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건 정치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야기니까 장경태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장소를 모르더라고요. 어디서 만나는지. 그리고 비공개여가지고. 뭐 당연히 비공개 회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요. 어찌됐건 좀 더 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많은 곳보다는 단둘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네. 보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순리대로 아마 순차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시고 또 5.18 또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또 막걸리 한잔 하시고 나서 예. 이재명 대표를 볼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정리된 수순이고요. 어제는 네. 이제 홍수 피해가 여러 수해 피해가 예상이 돼서 연기하긴 했지만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두 분이 만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당 내에 온라인 게시판 블루웨이브요? 네. 거기서 엄청난 토론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뭐 여러 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뭐 네. 특히 이번에 블루웨이브는 이 권리당원들의 여러 가지 이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런칭한 커뮤니티입니다. 당 네. 소속.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보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커뮤니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화 과정이라든지 또 각 이 개인 당원들의 게시물도 또 여러 가지 뭐 평점을 매긴다든지 점수화해서 네. 상당히 좀 정화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낙지, 수박, 똥파리 이런 표현들을 쓴 게시물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당 내에서 좀 자제를 요청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뭐 여러 차례 예. 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당원들께 정화 요청을 드렸고요. 예. 거의 사실상 이 커뮤니티는 당원들의 실명으로 거의 그러니까 아이디는 이름이 성명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뭐 자체적으로 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이 정화가 될 것이고 또 좋은 글을 많이 쓰신 분들은 네. 이 회원 등급, 이 커뮤니티 회원 등급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등급도 올라가고 점수화돼서 상당히 또 이 경쟁력을 갖추리라 봅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공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첫 번째는 공천의 문제로서 서로 만나서 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공천 준다라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만남이 많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스타일 자체가 두 분이 다르시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상당히 큰 괴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친명계와 또 친낙계 예. 끼리의 그 싸움, 뭐 수박 전쟁이든 지금 또 지역에 가서도 서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간극이 그냥 뭐 지지하시는 분들의 저러한 뭐 발언들이 훌륭하진 못하죠. 사실 저렇게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는 이득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예. 분명 둘만의 관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0월부터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른다고 합니다.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요금 인상 폭이 나왔습니다. 쟁점이었던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은 1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이 1,400원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지하철 요금은 300원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150원 먼저 올리고 내년에 150원 올릴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3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300원이 오르는데 8월부터, 다음 달부터네요. 1,200원이 1,500원이 된다고 합니다. 마을버스도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걱정이네요. 예.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고민의 결과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결론을 내려놓았었습니다. IAEA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방류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와 똑같습니다. 선명한 원리에 따라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으로 서민들의 주거 예산 다 깎고 서민들에게 증세해 나가면서 서민들은 죽음으로 몰아나가는 이 경제를 포기한 이 정권이 이렇게 유튜브에 오염수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일본 땅에 두지 이렇게 무리한 방류를 하는 겁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홍 원내대표가 오염수 방류 보류를 한일 정상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서영고 최고위원은 유튜브 광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이 안전하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안전하다는 광고를 하는 것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정부가 보다 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염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주무부처도 아닌 문체부가 나서서 이렇게 이 정권 홍보용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의원실에서도 문체부의 관련 예산 내역을 자료 요구한 상황이니까요. 한번 예산 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또 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기시다 만났을 때 제대로 된 발언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방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시기에는 이미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방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들의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수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염수의 이 방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류 반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0년, 21년 4월에 결정이 됐을 때부터 저희 당에서 반대 많이 했었고 그 후에 이제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류수를 흘려보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아니면 말고식의 법안 통과, 임대법 3차, 임대차 3차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안들 문제됐을 때 그냥 아니고 말고 식으로 막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나서 피해보는 건 국민이었습니다.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셨습니다. 일본이 일본 수산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21년 4월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으로서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책도 잘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허은하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r. Yoon Suk-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yun-hee. Mr. President, how are you? 잘 계셨습니까? Thank you. You will be around for the dinner. Your wife is around? 저녁에 오시죠. 만찬에 오시죠. Okay. See you. Excellent. See you.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십 년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방 중 전자결제할 만큼 방송 장악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KBS부터 방송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서슬퍼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공영방송 파괴, 방송 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진정성부터 보여라. 경례. 오늘은 국회 가방이 파행의 책임은 순전히 민주당에게 있다. 그러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민주당 특혜 의혹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이 마치 방송 장악 시도이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라며 사실을 개변으로 왜곡하였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과방위 간사 박성종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린 것은 16건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종 사안을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안을 체크해 왔습니다. 뭐 1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일가땅 강남까지 20분 양평 땅부자 휘바람에 일부 부동산 업체의 인터뷰입니다. 누구 것도 아니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경향신문 이래서 그 다음에 뭐 국민뉴스, MBC 잘 아는 JTBC까지 게시판 댓글까지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로 일관된 좌편향 매체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곳곳으로 폭우를 쏟아붓던 비구름이 물러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5도, 체감 온도는 30.4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 속 저녁까지 곳곳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또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비는 내일 새벽 호남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되며 내일 오후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모레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 250mm 이상,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15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길게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무척 쉬운 만큼 계속해서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